남편은 여보, 아이들은 엄마, 시어머니는 얘, 학교에서는 누구 엄마라 부릅니다. 나는 누구지? 준혁아, 일어나. 학교 늦는다. 5분만. 5분이면 버스가. 일어나.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고 수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냅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명령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계란을 깨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26회 동안 같은 순서를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밥솥이 뚝 소리를 내며 취사를 끝냈습니다. 예약을 새벽 1시에 걸어놓은 겁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밥솥 예약이고 눈 뜨고 처음 하는 일이 밥솥 확인입니다. 이 사이에 수진의 하루가 있습니다. 밥솥과 밥솥 사이,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치직거리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세탁기가 탈수하는 소리. 새벽 5시 반에 이 집에서 깨어있는 건 수진과 가전제품들 뿐이었습니다. 남편 상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큰아이 준혁은 방금 이불을 다시 뒤집었었고 작은아이 서유는 아직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란말이를 접고 멸치볶음을 데우고 어제 담가놓은 깍두기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도시락통 2개를 나란히 놓고 큰애 것에는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작은애 것에는 살짝 덜 담았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밥을 많이 남기거든요. 엄마, 양이 너무 많아.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줄였습니다. 아이의 밥양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6시가 되자 수지는 다시 준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확 걷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준혁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깨우는데 평균 3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방에서 남편이 투덜거리고 그렇다고 가만두면 지각입니다. 수지는 커튼을 확 열어 햇살을 들였습니다. 준혁이 눈을 찡그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6시 반. 서윤이를 깨웠습니다. 서윤이는 비교적 잘 일어나는 대신 아침마다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며 뭘 입을지 못 정합니다. 체육복 위에 뭘 걸칠지, 양말은 어디 있는지, 머리는 묶을지 풀지. 엄마, 이거 입어도 돼? 엄마, 양말 짝짝이밖에 없어. 엄마, 머리 묶어줘. 엄마, 엄마, 엄마. 이 단어가 총알처럼 날아왔습니다. 수지는 서윤이의 머리를 묶어주면서 동시에 부엌에서 계란이 타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뛰어가서 불을 껐지만 프라이팬 위의 계란은 한쪽이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안 먹겠지요. 수진이 먹으면 됩니다. 7시. 남편 상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옷장 앞에 서서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어제 세탁해 놓은 것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빨래를 널고 건조대에서 걷고 아이들 옷을 개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이셔츠 다림질을 깜빡한 겁니다. 미안, 금방 할게. 수지는 다리미를 꺼내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다리미가 데워지는 2분, 와이셔츠를 다리는 3분, 합치면 5분.
이 5분 동안 식탁에 아침 차려놓은 것이 식고 도시락 뚜껑을 안 닫은 채로 놓여 있고 서윤이가 엄마 머리끈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7시 반. 아이들이 신발을 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현관문이 쿵 닫힙니다. 7시 45분. 남편이 나갑니다. 나간다. 현관문이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이 수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엄마를 부르지 않는 시간. 하지만 수진은 그 조용함 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밥을 반 남기고 계란말이는 한 입만 먹고 나물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서윤이는 그나마 밥은 먹었지만 멸치볶음을 싫다고 빼놓았습니다. 상운의 자리에는 밥그릇만 깨끗하고 반찬 접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남긴 계란말이 반쪽, 아무도 안 먹은 나물. 자기 밥은 따로 안 했습니다. 남은 거 먹으면 되니까요. 26해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이 어딘가에 있긴 한데 찾는 시간에 설거지를 끝내는 게 빠르니까요. 찬물에 손을 넣고 그릇을 닦으며 수지는 문득 자기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곳에 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아 있고 매니큐어 같은 건 바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남이 먹고 남긴 그릇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세탁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 거실 청소, 그 다음 화장실, 그 다음 장보기, 그 다음 저녁 준비, 그 다음 아이들 귀가, 그 다음 저녁 식사, 그 다음 설거지, 그 다음 빨래 개기, 그 다음 잠, 그리고 내일 아침 5시 반 다시 처음부터 끝이 없었습니다. 이 루프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음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도 똑같고 그 다음 하루도 똑같습니다. 수진의 인생에는 주말이 없었습니다. 가사에는 휴일이 없으니까요. 명절이면 더 바쁘고 방학이면 끼니가 더 늘어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추가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숨을 쉬듯이 엄마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양손에 마트 비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지는 복도 끝 전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퍼머를 한 지 석 달이 넘어 웨이브가 풀리고 뿌리 부분이 자라나 검은 머리와 갈색 머리가 어중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이라곤 자외선 차단제가 전부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옷은 트레이닝 바지에 낡은 맨투맨. 이 옷을 산 게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인지 5년 전인지 편해서 계속 입다 보니 무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수지는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이마에도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콧잔등 위에 잡티가 번져 있었고 볼살은 처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긴 하지만 그건 얼굴을 씻기 위해 서는 거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22의 자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 전시회 날이었습니다. 미술관 같은 학과 건물 복도에 그림이 걸려 있었고 수진의 수채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노을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한강변 하늘이 주황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장면. 교수님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수진, 내 색감은 특별해. 보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색이야. 그날의 수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혼했습니다. 23세. 남편 상우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반지하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준혁이가 뱃속에 온 건 결혼석 달만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물감 냄새를 맡으면 토했습니다. 붓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그려야지.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다시 수유하고 눈 뜨면 아이, 눈 감으면 아이. 붓을 잡을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잠깐 시간이 생겼습니다. 붓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서윤이가 왔습니다. 둘째, 또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유, 기저귀, 잠, 수유. 무한 반복. 서윤이가 좀 크면, 유치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회, 급식 모니터링, 학원 셔틀, 학부모 상담. 엄마의 업무가 바뀌었을 뿐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6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나중에가 26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나중에가 아니라 영원히 안 하는 것이 됩니다. 수지는 거울 속의 자기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더라?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압니다. 준혁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서윤이는 요즘 K-파프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낚시를 갑니다. 이 집 사람들의 취미와 취향은 다 외우고 있으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요? 모릅니다. 남은 거 아무거나 먹으니까요. 좋아하는 옷이요? 편한 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요? 가족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준혁이 엄마와 서윤이, 엄마와 상훈이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6해 전에 붓과 함께 상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민정이었습니다. 같은 미술학과, 같은 수채화 전공이었던 친구. 메시지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갤러리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입구에 이민정 개인전 물의 기억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 다음 주에 인사동에서 개인전 해. 와줄 수 있어? 오프닝에 와주면 진짜 힘이 될 것 같아. 수지는 화면을 멈추고 민정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습니다.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 갤러리에 걸린 작품 앞에서 웃고 있는 민정이. 해외 레지던시에 다녀온 사진. 지방문화원에서 강의하는 모습. 프로필에는 화가 미술교육과 서울제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과였습니다.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졸업 전시회도 같은 복도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26해 전에는 수지는 자기 프로필을 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쭉 내렸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 가족 외식, 남편 생일 케이크, 서윤이 피아노 학원 발표회. 수진이 주인공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항상 찍는 쪽이었으니까요. 가족 사진에서도 수진은 구석에 서 있거나 아예 프레임 밖이었습니다. 가족의 기록 속에서 엄마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답장을 쳤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축하해. 나도 가고 싶은데. 그날 애들 학원 셔틀이 있어서 유유 사진 많이 올려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학원 셔틀은 남편이 한 번쯤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갤러리에 가서 민정이 앞에 서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너는 요즘 뭐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잠든다고? 나는 엄마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의 무게를 수지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수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그림을 계속 잡았고 한 사람은 아이를 잡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겁니까? 왜 이렇게 눈이 뜨거운 겁니까?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냐고, 무슨 생각하냐고 아무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입술을 깨물며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이 집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엄마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정이의 개인전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벽에 걸린 수채화들, 그 앞에서 웃고 있는 민정이의 얼굴, 그 이미지가 수진의 눈 뒤에 선명하게 남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을 보내고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기를 돌려놓은 뒤였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다가 수지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유를 자기도 몰랐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구석.
이삿짐 박스 2개 뒤에 먼지가 수북이 덮인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할 때 쓰는 갈색 박스도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수납함이었습니다. 뚜껑이 불투명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수지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을 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붓이 있었습니다. 12자루. 대학 시절 쓰던 수채화용 붓이었습니다. 가장 가는 세필부터 넓은 평부까지 나무 손잡이에 수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S, J. 졸업 때 동기들끼리 서로의 붓에 이니셜을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붓 옆에 물감 튜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홀베인 수채화 물감. 대학 때 아르바이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한 튜브에 5,000원이 넘었고 24색을 모으는데 방학 알바 2달치 월급이 들어갔습니다. 튜브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짜보려 했더니 굳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6해의 시간이 물감 속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팔레트.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쓴 물감 자국이 그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졸업 전시회 때 노을을 그리며 섞었던 색들. 26해 전의 색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지는 붓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이 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느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는 각도. 이 손이 이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이 손은 국자를 잡고 걸레를 잡고 다리미를 잡고 아이의 체육복 이름표를 다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이 손이 원래 잡던 것은 붓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 꺼내서 뭘 어쩔 건데? 수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48인데 취미로 그림 그려서 뭐가 달라져. 아이들 학원비도 대야 하고 가사도 해야 하고 남편 밥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뭘 또 시작해. 시작해봤자 어차피 중간에 그만두게 될 거잖아. 지금 나한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26해 동안 나중에라고 말할 때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울렸던 바로 그 목소리. 지금은 안 돼. 이건 사치야. 엄마가 뭘 더 바라. 이 목소리가 수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감옥의 간수처럼 수진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서 남은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변기를 닫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었습니다. 언제나 하던 대로.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굳어버린 물감 튜브, 마지막 색이 말라있는 팔레트, S, J가 새겨진 붓,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수지는 돌아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를 포기한 거지? 그 질문의 답을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6해 전, 준혁이가 뱃속에 온 그날부터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유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잠깐 미뤄두는 거라고. 아이가 크면 다시 하는 거라고. 아이는 컸습니다. 큰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수지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유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이 준혁이가 진로 상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이공계 쪽이 잘 나왔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학심화 학원을 추천했다는 말에 남편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학학원 알아봐야겠다. 여보, 학원비 얼마쯤 하는지 알아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서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미술학원. 이 단어가 수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사흘 전 베란다에서 열었던 상자, 굳어버린 물감, S, J가 새겨진 붓. 그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 친구가 미술학원 다니는데 진짜 재밌대. 수채화도 배우고 유화도 배운대. 엄마, 나도 보내줘. 상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술학원? 한 달에 얼마야? 그거 입시에도 안 되는데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서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지는 서윤이의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26해 전 친정 어머니에게 미술학원 차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부터 해라. 그림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이 식탁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었을 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술이 돈 아깝기만 한 건 아니야. 상훈이 수진을 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정은 남편이 하면 알겠어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수진이었으니까요. 식탁에서 의견을 내는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 의견을 낸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술이 뭐가 돼? 너도 미술했잖아. 뭐가 됐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준혁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수진을 봤습니다. 서윤이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상훈의 눈을 봤습니다. 상훈의 눈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전업주부라는 사실, 미술이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돈 아깝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됐어? 이 세 글자가 수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뭐가 됐냐고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화가도 안 됐고 미술 선생도 안 됐고 학원 원장도 안 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수진의 미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밥을 더 먹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3개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서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 집에서 엄마의 울음은 늘 무언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 소리에, 세탁기 소리에, 청소기 소리에. 준혁이가 부엌에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의 등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엄마 그릇 한마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윤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우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는지, 왜 갑자기 일어났는지, 괜찮은지. 이 집에서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깨우는 기능. 그 기능이 수진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설거지를 끝내고 수진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찬물이 눈물 자국 위를 지나갔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한참 동안 천장만 봤습니다. 뭐가 됐어? 이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친정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길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 약을 챙겨 드리는 것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복순 여사는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저녁이면 외로워서 TV를 켜놓고 잠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을 데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수진 옆에 섰습니다. 복순의 눈이 수진의 손에 멈췄습니다. 수진아, 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수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요. 핸드크림은 바르고 다녀. 까먹어요. 복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를 묻히던 손을 멈추게 하고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이른해 동안 가사를 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눈은 수진의 손등에 갈라진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그림 그리던 손인데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26해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 이 손이 원래 무엇을 하던 손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있었습니다. 너 졸업 전시회 때 내가 갔잖아. 그때 내가 그린 수채화, 저녁 노을 그린 거 한강이었지? 나 아직도 기억해, 수진아. 그 색이 참 예뻤어. 따뜻했어. 수진의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엄마, 나 졸업하면 미술학원 차리고 싶어. 크지 않아도 돼. 동네 아이들 가르치면서 나도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어. 그랬어. 기억났습니다. 졸업 전시회가 끝나고 어머니와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은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부터 해라. 그림은 나중에 해도 된다. 내가 그랬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수진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양장점 하고 싶었어. 옷 만드는 거 좋아했어. 원단 만지는 것도 좋아했고 치마 한 벌 완성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 친구네 양장점에서 일 배우고 있었는데 시집을 갔지.
시집가서 시어머니 밑에서 살림 배우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너까지 셋이 되니까 바늘 잡을 시간이 없더라. 수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꿈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가 크면 하지. 그러다가 40이 됐어. 남편 퇴직하면 하지. 그러다가 50이 됐어. 건강할 때 하지. 그러다가 60이 됐어. 그리고 70이 됐어. 복순이 자기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마디가 굵고 검버섯이 핀 손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는 바늘에 실도 못 깨어. 눈이 침침해서 원단 무늬도 잘 안 보여. 양장점은 못해. 영영.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순이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세게. 수진아. 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이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나는 70이야. 끝났어. 근데 너는 48이야. 아직이야. 아직 손이 움직여. 아직 눈이 보여. 아직 할 수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26해를 쉬었는데 애들 학원비도 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수진아.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인생이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 앞에서 수진이 26해 동안 쌓아 올린 모든 변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변명, 돈이 없다는 변명, 나이가 많다는 변명, 엄마니까 당연하다는 변명. 전부.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오래된 원단에 꽃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이 빛이 발해 있었지만 꽃의 형태는 또렷했습니다. 장미, 목련, 나팔꽃. 이거 내가 20살 때 연습하던 자수야. 50년 됐어. 버리지를 못하겠더라. 이것만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복순이 천을 수진의 손에 놓았습니다. 내가 못한 거 너는 해. 제발. 수진은 그 천 조각을 양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20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꿈이. 시집가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영영 이루지 못한 꿈이. 이 작은 천 조각 안에 갇혀서 서랍 속에서 5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어머니의 등이 작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수진을 업어주고 수진을 안아주고 수진의 도시락을 싸주던 이 등이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배경으로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베란다로 갔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상자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열었다가 닫았던 그 상자를 이번에는 닫지 않았습니다. 분 12자루를 꺼내 세면대에서 씻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가 굳은 먼지를 불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분모를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몇 자루는 모가 뻣뻣하게 굳었을 수 없었지만 8자루는 물을 먹이자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26회를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굳어버린 물감 튜브는 전부 버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린 건 보내야 합니다. 새 것을 맞이하려면. 그날 밤 수지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화방에 접속했습니다. 홀베인 수채화 물감 24색 세트, 수채화 전용 스케치북 A3, 물통, 마스킹 테이프, 장바구니에 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합계 금액이 떴습니다. 78,000원. 수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자기 옷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78,000원짜리 물감을 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또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돈이면 서윤이 학원비 보태. 사치 부리지 마. 나이 생각해.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인생이야.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뒤 택배가 왔습니다. 물감 상자를 열었을 때 새 튜브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 화방 냄새. 대학 시절 매일 드나들던 학교 앞 화방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물감과 종이와 목재가 섞인 가능성의 냄새. 수지는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물통을 놓고 팔레트에 물감을 짰습니다. 새 물감이 팔레트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26회 전 굳어서 나오지 않던 색들이 새롭게 태어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붓을 올렸습니다. 물을 적신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그 위에 주황색을 얹었습니다. 분홍색을 번지게 했습니다. 색이 물과 만나 종이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26해 전 졸업 전시회에 걸었던 그 하늘.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던 그 색.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참했습니다. 물 조절을 못해서 색이 탁하게 번졌고 붓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은 뭉개졌고 경계는 지저분했습니다. 26해 전의 실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찢지 않고 놓아두었습니다. 새 종이를 넘기고 한 장을 더 그렸습니다. 이번에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아주 조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와. 엄마. 서윤이가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감이 묻은 손, 스케치북 위에 색, 붓을 잡고 있는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림 그려? 응. 엄마가 그림을 그려? 진짜? 몰랐어. 엄마 그림 그릴 줄 알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가 붓을 잡는 모습을, 엄마가 물감을 섞는 모습을, 엄마가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이 아이가 아는 엄마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뭐야? 노을이야? 응, 저녁 노을. 서윤이가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형편없는 그림인 걸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할지 긴장됐습니다. 예쁘다. 엄마 잘 그린다. 이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스케치북 위로 노란색과 주황색 위에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물감이 눈에 들어갔어. 서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더니 팔레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나도 해보고 싶다. 수지는 서윤이에게 붓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물을 적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색을 섞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26해 전에 교수님에게 배운 것을 지금 딸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딸의 손 위에 얹어졌습니다. 함께 붓을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 서툰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눈을 마주보며 나 그림 다시 그리려고. 상훈이 놀라서 수진을 봤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큰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집에서 아이들 보내고 가사 끝내고 남는 시간에 한두 시간이라도.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26해 미룬 거야. 상훈이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 식탁에서 밥을 남기고 일어났을 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나 미술 전공한 거 알지? 알지. 그때 학원 차리고 싶다 했던 거 기억해? 어렴풋이. 당신한테 뭐가 됐어라고 물었잖아. 맞아, 뭐가 안 됐어. 근데 그게 다시 안 할 이유는 안 돼. 상훈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한 말이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 미안했어. 미안할 건 없어. 대신 방해만 하지 마. 수진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밥솥을 확인하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남은 반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만 빼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이 2시간 가사를 끝내면 수지는 앞치마를 벗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요즘은 바릅니다. 손이 갈라지면 붓을 잡을 때 아프니까요. 그리고 식탁에 비닐을 깔고 물통을 놓고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형편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 조절을 못해서 종이가 울고 색이 탁해지고 선이 흔들렸습니다. 스케치북 한 권을 다 쓰는데 보름이 걸렸고 그 안에 마음에 드는 그림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양을 감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을 겹칠 때 번지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이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세 번째 달.
수지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전 2시간. 수강료 월 5만 원. 수진이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수도 있는 돈을 자기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수지는 문화센터 강의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누군가 수진에게 이름을 물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엄마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성함이요? 수진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이 세 글자를 낯선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준혁이 엄마였고, 마트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었고, 집에서는 엄마이거나 여보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수진의 입에서 나와 공기 중에 울린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수진 씨, 전에 그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26 해전에요.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러면 완전 초보는 아니시네요. 수진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초보가 아닙니다. 오래 쉬었을 뿐입니다. 수업에서 수진은 공원 벤치를 그렸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빈 벤치.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벤치. 수진의 자리 같았습니다. 비어있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자리. 석 달 동안 수진이 그린 그림은 30장이 넘었습니다. 노을, 꽃, 나무, 하늘, 컵, 고양이, 공원, 길. 처음에는 전부 서툴렀지만 마지막 10장쯤에서 수진의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던 그 색. 보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색. 그 색이 다시 종이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와봐. 엄마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갔더니 서윤이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수진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그넷으로 공원 벤치를 그린 수채화. 그 옆에 서윤이가 포스트잇으로 적어붙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진 화가. 수진은 그 포스트잇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화가. 아직 화가가 아닙니다. 전시회를 연 적도 없고 상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림을 판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이 냉장고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닌 이수진. 이 이름을 적어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부엌에서 물을 뜨다가 냉장고를 봤습니다. 엄마가 미술학원 차려도 되겠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학원. 그 단어. 26해 전의 꿈이 아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집에서 식탁에서 2시간. 하지만 아직은 영원히 아니다와 다릅니다. 아직에는 언젠가가 있습니다. 상훈이 퇴근 후 냉장고 앞에서 포스트잇을 봤습니다. 한참 서 있더니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 씨.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상훈이 수진을 수진 씨라고 부른 건 연애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이 미술학원 알아볼까? 엄마가 가르쳐줘도 좋고. 수진은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수지는 그 주말 안양에 있는 친정에 갔습니다. 스케치북을 들고 어머니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30장, 형편없는 것부터 조금씩 나아진 것까지 전부 복순이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맨 마지막 장에서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보랏빛으로 26해 전 졸업 전시회의 그 하늘과 같은 색.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야. 이 색이야. 내가 기억하던.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한테 다시 시작하라고 해줘서. 복순이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나는 말만 했지. 수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자수천이었습니다. 50년 전 20살의 복순이 연습하던 꽃 자수. 수진이 그 천을 액자에 넣어왔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에. 엄마 작품이에요. 거실에 걸어요. 복순이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50년 전 자기 손이 놓은 장미, 목련, 나팔꽃. 시집가기 전에 자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걸 액자에. 엄마 꿈이잖아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복순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70해의 세월이 이 작은 액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남은 반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합니다. 엄마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되면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붓을 잡습니다. 그 2시간 동안만큼은 이 집에 엄마는 없습니다. 이수진이 있습니다. 아직 서툴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멀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26해 만에 엄마 안에 묻혀있던 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늘도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진 화가. 수진은 오늘도 이 글씨를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붓을 잡습니다. 세상이 엄마라고 부를 때 이 포스트잇만은 수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수진. 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수진은 48배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